예, 청와대 국회에 제출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단 정상회담 후 논의하기로 했지만 통과까지 가시밭길 예상됩니다. 오늘 오후에는 정부가 천정부지를 치솟는 부동산 값을 잡기 위해서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최악의 일자리 상황에 뛰는 집값까지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각 임병식 전 국회 부대변인,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방금 저희 이제 국회 취재 기자가 전달해드렸습니다만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문제 여야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요, 국회 외통위가 열렸습니다. 전체회의가 열렸는데 이 판문점 비준 선언 동의안이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야당 쪽 반발이 거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일단 논의를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지금 비용 추계 문제가 더 논란인 것 같아요. 일시적으로 이게 일정 특정 기간만 한정해서 내년 예산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 아니냐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에서 꼼수라고 지적을 하는데 저는 그 지적이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게 꼼수는 누구를 의도적으로 피하거나 속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말 그대로 이게 추계거든요. 추계라는 것은 어느 잠정치를 가지고 하는 거라서 국가 회계 단위도 지금 1년 단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1년 정도를 일단 추계를 해본 것이고 나머지는 이제 남북 관계가 진전이 되면서 뭐 현지를 답사를 한다든지 뭐 어떤 작은 건물 하나 짓더라도 설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비용이 재료비는 얼마나 들어가고 뭐 그런데 그런 것을 꼼수라고 하면서 비준 동의안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맞지가 않고요. 이미 북은 어쨌든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서 성의 있는 것들을 좀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풍계리 핵실험장을 파괴를 했었고요. 또 동창리 미사일 기지는 폐쇄를 했었고 또 미군 유해도 송환을 해줬는데 이런 것들이 어쨌든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고 또 그 진전되는 거나 다름이 없는데 지금까지 야당은 줄기차게 하기를 비핵화 의지의 확인이 어렵다. 그래 진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봐가면서 비준 동의안을 해주겠다 그러는데 뭐 추계안을 이번에 이제 추계안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건 셈인데 저는 그런 면에서 들고 특히 이게 비준 동의를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업을 실행할 때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회가 앞으로도 얼마든지 역할을 할 수가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실잡기 위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 청와대가 왜 이렇게 좌우 이렇게 가린 경주마 있잖아요.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달려가는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우선 이번 평양 방문하는 남북 정상회담의 큰 의미는 과연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의 상황으로 나올 수 있느냐. 그에 따라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제재를 중지하고 지원을 할 거며 남북 간의 교류 사업이 진행되느냐 이런 건데 아주 민감하고 예민한 부분이라 뭐가 선이 돼야 된다 이렇게 제가 규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직은 실질적인 비핵화에 대한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국회라는 기관까지도 남북 판문점 선언에 대한 비준을 해준다는 게 과연 맞는 상황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일단 비준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 자체부터가 문제가 좀 있는 거고 그리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남북 교류 사업에 대한 아직 실체적인 내용도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그게 어느 선까지 합의가 될 건지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1년치 추계밖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거를 그리고 여야가 이미 합의해서 남북 정상회담이 지나고 난 다음에 추석 이후 내용을 가지고 논의를 해서 비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으니까 좀 기다려줬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면에서 너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잘 모르지만 청와대가 너무 결과에 대해서 그것만 보고 달려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추계 예산 1년치만 제출한 것도 꼼수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추석이 지나고 나서 같이 다시 논의하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이걸 제출한 것에 대한 비판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나 청와대는 주어진 일을 게을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국회가 가장 중심이 돼야 되는 게 본회의도 중요하지만은 본회의 표결 처리에 앞서 상임위 활동이 꽂히거든요. 상임위가 상시적으로 가동이 돼야 되고 거기에서 이런 논의들을 충분히 필터링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일단 어제 김의겸 대변인도 얘기를 했지만 당장은 어렵더라도
한반도 비핵화라든지 평화 정착을 위해서 가는 그런 긴 여정에서 뭐 비용 추계를 그 과정이 때 동의안을 제출했다고 그랬었는데 그런 과정에 일련의 과정에서 하는 청와대는 청와대, 정부는 일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국회는 또 국회대로 넘어오게 되면은 상임위 차원에서 이것을 검토를 하고 따질 건 따지고 뭐 이런 그 과정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이것을 추석 이후에 하기로 했으니까 물론 논의를 추석 이후에 또는 그 이번 남북 평화회담의 결과를 보고 예. 뭐 그게 변수가 돼서 좀 더 나아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아니면은 어떤 실체도 없이 그냥 말만 요란했는지 이제 그건 그때 나올 텐데 그때 가서 논의를 해도 늦지 않는 것이고 절차는 사전에 선행을 해도 저는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남북 정상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남북 정상회담에 이제 그 여야 5명의 대표 그리고 국회의장단을 동행해달라고 지난번에 네. 임종석 비서실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요청했던 부분들에 관련해서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야당 쪽에서는 결례다. 또 물론 더 심한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에 대해서도 어제 또 다시 해명을 했어요. 워낙 좀 비판이 있어서 아니다. 이미 한번 언급을 지난번에 대통령 만남에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국회 존중 차원에서 다시 임 실장이 다시 한번 요청을 한 거였다. 이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야당의 불쾌감은 사라지지 않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는 우리 한반도 향후 운명을 가를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데 아직 그 실체에 대해서 저희는 몰라요. 그리고 그 실무회담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도 아직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결과에 대해서 모르는데 행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물론 대한민국 정상회담입니다만은 그 국회가 내용이 아직 확실치 되어 있지 않은데 같이 대통령과 그 동행해서 혹은 수행을 해서 그 정상회담에 참여를 한다는 게 맞는 건지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앞서도 뭐 청와대 너무 급히 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라고 말씀드린 게 저는 임종석 실장이 발표를 했을 당시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를 했을 당시에 여야 간 합의가 좀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전혀 그런 내용이 없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일을 저렇게 급히 가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면에서는 사실 보수 야당에서 뭐 결례라고 표현을 하지만 저는 결례 이전에 과연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데 국회의 대표단이 같이 가야 되느냐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좀 의심을 좀 이렇게 적절한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요. 그 일단은 임종석 실장이 기자회견을 한 거, 그다음에 특히 또 어제 대통령이 당리당량 말씀을 하시면서 또 이어서 또 글을 올려서 꽃탈배 같은 정신을 좀 임종석 보여줘. 비서실장이 실장이 글을 또 올려서 꽃탈배 같은 자세를 좀 보여주시고 중진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얘기한 거는 적절치 못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임 부대변인과 뭐 국회의장실에 원래 계셨기 때문에 글쎄요. 그 정부 의전수율 국가 1, 2위 예.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동시에 회의를 가는 경우는 없다. 그래서 맞는 이번 말씀이죠. 그건 맞잖아요. 거의 없으니까. 예, 외교 맞는 관련자. 말씀이죠. 그래서 이번에 동시에 가는 게 물론 청와대가 가져왔던 어떤 대의 명분도 중요한데 그런 거에 대한 한 번도 없는데 이거 과연 적절한가? 그 부분을 자꾸 이제 지적을 하던데 국회에 계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제안에 대해서? 청와대가 사전에 좀 치밀하게 조율하지 못한 부분은 저도 상당히 좀 비판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다만 북한을 외국으로 볼 것인가 문제는 우리가 한번 고려를 좀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지금 남북이 70년 동안 고착화된 이런 긴장관계를 끝내자고 하는 큰 국가 대사를 볼 때 그런 틀에 박힌 아주 경직된 걸 좀 떠나가 좀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야당에서 이렇게 동행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했던 얘기가 뭐 과공비례다. 이렇게 때로 몰려가가지고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는데 과공비례라는 뜻은 저희들이 이럴 때 많이 쓰지 않습니까? 상대가 나보다 어떤 절대적으로 우위에 압도적인 우위에 있을 때 비굴하게 어떤 먹기 위해서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할 텐데 저희가 국제사회에서 객관적인 지표를 보든지 뭘 보더라도 군사력이라든지 외교력, 경제력이 북한을 지금 압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거기를 같이 대통령하고 같이 가서 하는 게 그렇게 비굴하거나 무슨 막 같이 가서 무슨 구걸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측면에 좀 이해를 했으면 어땠을까 싶었고 역할 분담 차원에서 행정부가 할 일이 있고
의회가 할 일이 있고 그래서 같이 울력을 하는 것 정도로 생각을 좀 했으면 어떤 좀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좀 어떤 좀 해법이 좀 있을까요? 저는 그 문희상 의장이 제안했던 것도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 보는데 정세균 전 의장을 우리 국회 특사단으로 한번 보내는 게 어떠냐고 지금 제안한 상태인데 지금 현재는 그 아이디어 차원의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침에 오기 전에 확인을 해봤었는데 정부가 이제 이걸 받을지 안 받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어쨌든 의장단 안 가겠다고 뱉어놓은 말을 또 주워 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대안으로 제시한 것을 한번 돌파구를 찾는 차원에서 한번 논의를 하면 어떨까 좀 싶은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청와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좀 모양새가 좀 어렵게 되는 것 같아요. 극단적인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령 남북이 굉장히 이전 협의를 많이 해서 통일에 대해서 정상간의 도장을 찍는다라는 행사라면 저는 당연히 의장단이고 오부위원이 다 가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국민들도 되면 대표단이. 이미 뭐 내용이 어느 정도 좀 그러니까. 정리가 된 상황이니까.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정말 그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남과 북이 그 영원히 평화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지 굉장히 위험한 비대칭 전력인 핵에 관한 문제를 협의하러 가시는 거잖아요. 그런 면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해서 그 의회도 가야 되고 뭐 비준도 빨리 먼저 해야 되고 하는 거는 좀 성급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부터 국회에서는 대정부 젊은이 시작이 됐습니다. 보수 야당이 정상회담 기간 중에 예정된 대정부 질문 또 인사청문회를 좀 미뤄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그냥 가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 오늘은 일단 뭐 예정된 정치 분야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김성태 원내대표께서 대의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대의란 뜻이 이렇게도 쓰일 수 있구나 하고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바로 엊그제 말씀을 하실 때는 이러이러해서 판문점 비준 동의안도 추석 이후로 미루고 이렇게 하자고 했던 분이 그런 뜻을 가진 분이라면 이번에 동행했어도 실은 저는 괜찮지 않나 싶은데요. 어쨌든 이제 추석 또 이후로 또 미루자고 또 제안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겉으로는 그 평화를 위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속내를 뒤집어 보면은 정략적인 그 생각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생각일까요? 야당으로서는 대정부 질문이라든지 인사청문을 통해서 자기들의 존재감을 부각을 싶은 게 당연하고요. 또 이때가 가장 정부를 날카롭게 비판할 수 있는 좋은 호기인데 그 호기가 남북 평화,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그 의제에 묻혀가지고 자신들의 목소리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좀 불리하다고 좀 판단한 관심이 거죠. 회담에 집중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미루자고 한 건데 뭐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는 점에서 그리고 또 어쨌든 합의를 했거든요. 여당에서는 12일 이전까지 끝내자고 했었는데 야당에서 뭐 안 된다 해가지고 합의를 17, 18일 날 대정부 질문하고 19, 20일 날 청문을 하자고 했던 거란 말이죠. 그리고 합의 사항이기도 하고 또 다른 것은 그 임명동의안이 접수가 되면 15일 이내에 처리를 해야 됩니다. 현재 법에. 근데 4일 날 접수가 됐으니까 물리적으로만 계산해봐도 18일 안에 끝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적으로 봐서도 좀 무리하고 이미 합의 사항이기 때문에 또 다시 그것을 반복하자는 것도 좀 말이 안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정기국회 스케줄도 빡빡하게 짜여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대정부 질문이나 그 중요한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건 맞아요. 맞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좀 전에 임 대표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제 기억에는 분명 그 전에 한번 일정에 대해서 합의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한번 조정을 하면서 오늘 같은 일정이 정해졌거든요. 그때 이미 남북 정상회담 일정 알고 있었던 거고 뭐 하기로 했는데 왜 거기서 덜렁 합의해주고 문서까지 사인하고 난 다음에 이제 와서 다른 소리 하시는지 그런 면에서는 자유한국당이 할 말이 없는 부분은 아닌가. 알겠습니다. 근데 분명 그 중요한 건임에도 불구하고 남북 정상회담 때문에 묻혀져 간다는 거는 있을 수 있는 얘기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8월 고용 동향이 나왔는데 7월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상황이 정말 좀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정부가 체질 바꿀 때 통증이다. 연말쯤 정책 개선하겠다라는 입장이 나왔는데 사실 당사자는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이 체감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과연 이걸 연말까지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김동연 부총리도 정책간담회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급격히 오른 거에 대해서 문제를 좀 제기를 했듯이 예. 정부 안팎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또 특히 이제 저는 정부가 선한 의지가 반드시 선한 결과를 낳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어떤 정책을 일관성 유지를 해야 되겠지만은 그 선한 결과를 가져가기 위해서 중간에 어떤 부작용이 생겼을 때는 좀 속도를 조절한다든지 개선하고 보완을 해나가는 것은 뭐 뒤로 물러서는 게 아니다. 오히려 더 그 정책을 선명하게 하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위한 그 절차로 일을 해야 되는데 너무 뭐 그 장하성 실장 같은 경우 연말까지 기다려보자 그러는데 경제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정권은 어떤 정권도 선택받기 어렵고 또 무능하다기 때문에 저는 연말까지 막연하게 기다리라고 그렇게 주문하기보다는 예. 현재 지금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좀 유연하게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국민들도 인내심에 한계가 있는 거죠. 예. 참사라기보다는 뭐 재난에 가까운 상황인 것 같아요. 모든 지표가 다 안 좋아요. 고용률, 청년 실업률, 뭐 취업자 예. 수가 우리가 최근에 경제 얘기를 하면은 현재와 비교되는 게 한 두 가지 지점들이 있잖아요. 그 리만 브러스 사태 있었던 세계 글로벌 금융위기 시점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이전에 IMF가 있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시점의 지표하고도 비교가 안 되고 지금 IMF하고 거의 모든 지표가 동일시되고 있어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한반도 평화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좀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청와대 정부 여당이 어딘가 지금 톱니바퀴가 좀 잘못 굴러가고 있는 것 같고 나사가 풀린 부분이 있으니까 좀 이참에 좀 줘야 되고 잘못된 부분이 있고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책임진 사람도 필요하다고 봐요. 여권 내에서도 이미 뭐 장하성 실장까지는 금년 말까지 기다려달라고 하지만 여권 내 금년 말 안 되고 내년 상반기 심지어는 하반기까지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상태로 그러니까 경제는 우리 특히나 있는 사람보다는 지금 더 어려운 자영업자 서민들이 더 힘들게 가고 있는 상황인데 예. 맞는 방향이라 하더라도 그게 문제가 있다면 지금 점검해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더 늦으면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게 되는 경우도 생긴다고 봅니다. 예, 경제 관련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고용 부분 하나고 그다음에 집값 상승 부분인데 오늘 오후에 이제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 아니겠습니까? 어제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의 그 집값을 공개를 했는데 장하성 정책실장의 집값이 1년 새 4억 5천만 원이 뛰었다. 이렇게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글쎄요. 강남에서 살 필요가 굳이 없다까지 발언했던 분인데 이걸 어떻게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그 더 이상 그런 그 무모한 실험은 해서는 안 되고요. 이렇게까지 경제를 몰고 왔던 장하성 실장님이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봐요. 앵커 말씀 주신 것처럼 내가 살아왔으니까 강남 올 필요 없다라는 게 어떻게 이렇게 말이 나올 수 있는 얘기예요. 1년 사이에 4억 5천 늘었죠. 김현철 경제부장관 같은 경우는 6억이 늘었다면서요.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숫자예요. 그냥 지금 1,000만 원, 2,000만 원이 없어서 뭐 월세 전세를 전전긍긍하면서 정부 정책 믿고 있다가 집 안 사고 기다렸다가 또 놓쳐갖고 못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렇게 무책임하게 얘기하는 거는 안 된다고 보고요.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조정할 부분이 있다면 조정해줘야 되는 게 책임 있는 청와대 입장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그 말씀 듣고 끝내도록 하죠. 예. 정부가 기재부, 국토부, 청와대, 뭐 민주당 핵심 관계자까지 다 포함이 돼서 총망라돼서 지금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정부로서는 퇴로가 없다. 추석 전까지 이런 민심을 돌려놓지 않으면 절박하다는 이런 게 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이번에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아주 파격적인 내용이 좀 담기지 않을까 좀 저희들이 가늠을 해보고요. 예, 예. 문제는 이제 그 부동산은 심리인데 심리는 곧 정부 정책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심리가 안정이 되는 건데 뭐 여러 가지 정책 당국자들의 실언도 좀 있었고 또 신현창 의원의 그 아주 섣부른 뭐 그런 발표도 좀 있었는데요. 예, 예. 이번 정책 발표가 그런 신뢰를 회복하고 나가서는 이제 토지 수요를 억제하고 집값을 안정하는 쪽으로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좀 해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임병식 전 국회 부대변인,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